처가살이하던 제 아들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은 아들 앞에서 며느리가 한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보험금 받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처가에서 제 아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까지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모든 걸 듣고 있던 제 아들이 곧 깨어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박순자입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홀로 아들 준석을 키워왔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 싸주고 병원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당직 서며 생활비 벌었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니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석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며느리 유리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집안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도 품위 있는 분이었거든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씨가 좋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돈, 이렇게 좋은 아드님을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30년간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장모 김영숙의 말이었어요. 제 사정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장인 최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께서 간호사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건 다 어머니 교육 덕분이에요. 이런 아들을 우리 사위로 맞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구나 싶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처가에서는 정말 잘해줬어요. 예단부터 시작해서 혼수까지 모든 걸 넉넉하게 챙겨줬죠. 저는 간호사 월급으로 생활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처가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준석이 관련된 건 모두 우리가 책임질게요. 사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하시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결혼식도 정말 성대하게 치러줬어요. 5성급 호텔에서 하는 걸 보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지 상상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처가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딸이 평생 한 번 할 결혼식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준석이도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장인의 말씀이었어요. 결혼 후 준석이와 유리가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도 저는 정말 안심했어요. 처가 식구들이 준석을 얼마나 극진히 대해주는지 보니까 말이에요. 사위는 아들보다 낫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싶었거든요. 실제로 장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준석 자랑을 빼놓지 않았어요. 우리 사위가 최고야.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성실하고 정직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효성이 좋아. 시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걸 안타까워해서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준석에게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곤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어요.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인어른의 인정을 받고 있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거든요. 장모 김영숙도 친척들 만나면 준석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며느리보다 사위를 더 챙긴다니까.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착하고 효자인지 몰라.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장사하는 남편 일도 많이 거들어주고. 유리가 정말 복받은 거야. 이런 남편 어디서 찾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명절 때는 더욱 극진히 대해줬어요. 준석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맛있는 음식도 먼저 권했어요. 심지어 명절 용돈까지 따로 챙겨줬죠. 준석아, 이건 너만 쓰라고 따로 준비한 거야. 우리 사위 고생 많다.
시어머니께도 효도 잘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런 말을 하면서 봉투를 건네는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집안에 시집 보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유리도 정말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가끔 유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정중하게 대해줬거든요. 어머니, 준석이 잘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준석이를 아끼시니까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이런 말을 하며 늘 고마워했죠. 저는 이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데 유리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거든요. 처가에서의 생활도 정말 순조로워 보였어요. 준석은 매일 저녁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할 정도야. 유리도 정말 착하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좋아.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고 회사 일로 힘들면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니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특히 장인 최 회장은 준석을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회사 일도 가르쳐주고 가끔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만남에도 데려갔죠. 우리 준석이도 나중에 사업 하나 해보자. 내가 30년간 건설업 하면서 쌓은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자금도 도와줄게. 이렇게 능력 있고 성실한 사위를 둔 게 내 복이야. 이런 말까지 하며 준석의 미래를 챙겨줬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들이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항상 준석을 가운데 세워놓고 모두가 활짝 웃으며 찍었어요. 정말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죠. 저도 가끔 초대받아 함께 식사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내 아들이 복이 많아. 이런 집안에서 생활하니 성격도 더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준석의 형 역할을 해주는 유리 오빠 최민수도 의대생이라며 준석을 아껴줬어요. 형부, 의대생인 제가 건강관리는 책임질게요. 몸에 이상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사 되면 형부 건강 평생 책임질게요. 이런 든든한 말까지 해주니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이런 가족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리네 집은 정말 컸어요. 30평대 아파트에 살던 저로서는 부러울 정도로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많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죠. 준석이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30년 동안 작은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게 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완벽해 보이던 그 가정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직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결혼 1년 후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온종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야간 근무에는 익숙했지만 왜인지 그날은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준석이가 걱정돼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오후 8시쯤이었나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급한 서류 때문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원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시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다녀올게.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 비를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준석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내일 하면 안 돼?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하시네. 조금만 다녀올게. 늦어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장인을 도와 이런저런 일을 하곤 했거든요. 효성스러운 사위라며 장인도 항상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알았다면,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장인이 부탁해도 말리라고 했을 거예요. 2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응급 상황에 전화를 많이 받아봤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준석 씨 보호자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급히 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정작 내 가족 일이 되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설명드릴게요. 급하게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택시 기사한테도 부탁했어요. 아들이 사고 났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30년 동안 믿어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별일 없게 해주세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준석이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줬지만 저는 제대로 듣기가 힘들었어요. 빗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급했어요. 수술은 얼마나 걸려요? 의식은 있었나요? 현장에서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뇌출혈 의심되어서 응급수술 들어갔어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처가 식구들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장인 최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들어왔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보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장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석이한테 정말 미안하고 사돈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장모 김영숙도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우리 준석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유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석이는 어떻게 돼요? 많이 다친 건가요?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유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준석도 빨리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과 뇌부종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뇌 손상 정도가 심해서 최소 몇 개월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길렀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혹시 후유증은 없을까요? 깨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히 중요한 뇌 기능 부위는 손상되지 않아서 희망적이지만 언제 깨어날지 그리고 깨어났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첫 며칠은 정말 모든 사람이 정성을 다해줬어요. 장인과 장모는 매일 병문안을 왔고 유리는 아예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어요. 심지어 유리 오빠 최민수까지 의대생이라며 의료진과 상담하며 도움을 주려고 했죠. 형부 담당 의료진과 상담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의대생이니까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형부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준석이만 다시 깨어나면 돼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요. 장인의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가족들 덕분에 준석도 빨리 회복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준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환자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몇 개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던 처가 식구들이 점차 발길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각자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계속 병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각자 생활이 있고 일도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급격했어요. 장인 최 회장은 사업이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어요. 사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요. 큰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항상 준석이한테 있습니다. 준석이 상태가 어떤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병실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죠. 처음에는 2~3시간씩 있으면서 준석이 손도 잡아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30분도 안 되어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어요. 준석이한테 잘 전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말을 하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업가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모 김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 민수가 의대 본과에 올라가면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성적 관리도 해야 하고 실습도 따라다녀야 하고. 그런데 준석이도 걱정돼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어요.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세 자리를 뜨곤 했죠. 준석이 상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사말을 하고는 30분도 채 있지 않고 나갔어요. 심지어 준석이한테 말도 별로 안 걸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문병만 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 유리였어요. 처음 한 달은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는데 점차 낮에만 잠깐 들르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간병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회사 일도 있고 제가 너무 오래 쉬면 안 되거든요. 직장에서도 눈치 보이고 해서요. 이런 말을 하며 병원에 오는 횟수를 줄였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직장 일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스트레스도 받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유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준석이 손도 잡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준석아, 나 잠깐 왔어. 상태는 어때?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대충 하고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은 언제쯤 깨어날 거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고 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그럼 정말 오래 걸리겠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 유리의 표정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투의 말을 하니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정작 간병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이 더욱 의존하게 된 거죠. 사돈이 전문가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있어도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간병비도 아낄 수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장인의 말이었지만 저는 씁쓸했어요.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어머니라서 밤낮 없이 아들을 돌보는 건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간병비 아낀다는 말까지 하니 기가 막혔어요.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처가 식구들의 병문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그마저도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별 변화 없으시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런 인사말을 나누고는 30분도 안 되어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났어요. 심지어 준석이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며 다음에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가곤 했죠.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 5분도 채 안 있고 나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다른 가족들은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데 저 혼자 병실에서 아들과 명절을 보냈어요. 처가에서는 명절 음식을 조금 가져와서는 형식적으로 차례를 지내고는 금세 자리를 떴어요. 사돈, 죄송하지만 오늘은 친척들이 모이기로 해서 일찍 가봐야겠어요. 준석이한테도 잘 전해주시고요. 명절인데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1시간도 안 되어 떠났어요.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아서 준석이와 둘이서 명절을 보냈죠.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위를 아들보다 낫다고 해도 결국 어려울 때 곁에 남는 건 혈육뿐이라는 걸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 알게 될 진실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지쳐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유리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병문안을 올 때마다 회사 동료라는 강민호라는 남자를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분은 제 회사 동료 강민호 씨예요. 준석이 걱정해서 함께 왔다고 해요. 준석이랑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안면이 있거든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석이 형 이야기를 유리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을 걱정하는 동료가 있다니 아들이 직장에서도 인복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경우가 드문데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준석이 병상 앞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형, 빨리 일어나세요. 회사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형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준석이 손도 잡아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유리가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수상했거든요. 유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런 상황에서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 정말 지쳐. 매일 이렇게 와서 보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동료 사이에 나누기엔 너무 친밀한 대화 같았거든요. 특히 민호가 유리를 위로하는 방식이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뭔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도 지쳐가고 있어.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해. 유리와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몰래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한 대화였거든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의심받는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혹시 알아봤어?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될 거야. 생명보험이랑 상해보험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했어. 그것만 받으면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 보험금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자. 의사들 말 들어보니 1년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던데. 그때까지만 참자. 민호의 말이었어요. 유리도 동조하듯 대답했죠. 맞아. 어머님만 조금 더 설득하면 될 것 같아. 치료비도 많이 드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우리가 적절히 말해보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말이에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런데 혹시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말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의사들 말로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미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걸 보니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 아들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요. 더욱 분노했던 건 유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분명히 들은 게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유리와 민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제까지 고마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과 꼼꼼한 성격으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준석이 통장 내역이었어요.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매월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생활비라는 명목이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어요. 신혼부부가 처가에서 지내면서 쓰기에는 과도한 액수였죠. 게다가 준석이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매월 500만 원을 생활비로 낸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럼 준석이는 용돈도 제대로 못 쓰고 살았다는 건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 기록이었어요. 준석 명의로 3억 원가량의 대출이 있었어요. 그것도 결혼 후에 생긴 대출이었죠. 준석이 저한테 대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급하게 은행에 가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했어요. 대출 보증인은 바로 장인 최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대출금은 모두 장인의 회사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준석이 개인 신용으로 받은 대출이 장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의 신용을 이용해서 회사 자금을 조달한 셈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극진히 대한 게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였구나 싶었거든요. 준석이 친구 태연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준석이 형이 장인어른 회사 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나 구청 같은데 서류 가져다 주는 일도 하고 관공서 업무도 대신 처리해주고 형이 깨끗한 출신이니까 그런 일 맡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굳이 준석이 그런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장인 본인이 하면 될 일을 왜 사위에게 맡겼을까요? 그리고 준석이가 매번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형이 가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시키는 일들이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힘들다고. 그런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준석이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니요. 사고 당일의 상황도 다시 살펴봤어요. 장인이 급하게 부탁했던 서류 전달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니 세무조사와 관련된 서류였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 밤늦은 시간에 급하게 옮겨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세무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을 사위에게 시킨 거였죠. 더 조사해보니 장인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금 문제, 건설 관련 불법 행위, 인허가 문제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은폐하기 위해 깨끗한 출신인 준석이를 이용했던 거였죠. 특히 제가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다는 점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업을 가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좋은 방패막이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보험 관련 정보였어요. 준석이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이 결혼 후에 대폭 늘어나 있었어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처가에서 준석을 그렇게 극진히 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없애버리려는 거였고 보험금까지 챙기려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죠.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1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제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버리려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준석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석아, 엄마가 모든 걸 알아냈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유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았다고. 정말 화가 나지만 참고 있어. 엄마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꼭 깨어나줘. 그때였어요. 준석이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1년 넘게 간병하면서 이런 착각을 몇 번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봤어요. 준석아, 엄마 말 들리니? 손가락 움직인 거 맞지? 또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저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서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의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적입니다.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는데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뇌 손상이 심했는데도 이렇게 회복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준석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점차 또렷해졌어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준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준석아. 엄마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깨어나줘서 고마워. 하지만 준석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다 들었어요. 그들이 한 말들을 모두 말이에요. 1년 동안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혼수 상태에서도 주변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유리가 민호와 나눈 대화, 보험금 받아서 재혼하겠다는 계획, 처가에서 나를 이용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장인어른이 회사 돈 문제로 나를 이용한 것도 다 들었어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1년 넘게 누워있으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죠. 그 답답함과 분노가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엄마만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1년 동안 나를 지켜준 건 엄마뿐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준석의 고백에 저는 더욱 울먹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든 걸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감이 어땠을지 가슴이 아팠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준석이는 혼수 상태에서도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고 특히 유리와 민호의 대화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리가 민호한테 한 말들이 정말 잔인했어요. 남편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보험금 받으면 결혼하자고 하고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라고 장모한테 부탁해달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장인어른이에요. 나를 완전히 이용만 했거든요. 내 신용으로 돈 빌려서 회사에 쓰고 위험한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준석이 말하는 장인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 준석을 이용했던 거였어요. 엄마,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요.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1년 동안 누워서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준석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죠. 그렇게 하자, 준석아. 엄마도 이미 많은 걸 알아냈어. 우리 함께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였어요. 준석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처가 식구들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저와 준석에게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욱 역겹게 보였어요. 준석아,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라고. 1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네. 장인 최 회장의 말이었지만 준석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1년 동안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신 분이 무슨 걱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리고 제 명의로 받은 3억짜리 대출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준석의 직격탄에 장인은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준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말이었어요. 매월 500만 원씩 가져간 돈도 있고 제가 위험한 일들을 대신 처리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모든 걸 들었거든요. 혼수 상태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장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준석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특히 사고 당일에 제가 왜 그 서류를 옮기러 가야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세무조사 피하려고 급하게 증거 인멸하려던 거 맞죠? 이런 말까지 하니 장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유리에게는 더욱 냉정했어요. 1년 동안 강민호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보험금 받으면 재혼하겠다는 계획도 말이에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한 말도 다 들었고요.
유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모든 게 탄로 난 거였거든요. 여보, 그건 오해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당신만 사랑해요. 하지만 준석은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병실에서 민호와 나눈 대화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말해드릴까요? 6월 15일 오후 3시,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물어봤죠. 7월 3일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짜증내면서 말했고요.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뒀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꼼꼼함으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수집한 거였어요. 장인 회사의 탈세 정황, 불법 대출, 준성명의 도용,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규정 위반과 불법 행위까지 모든 걸 관련 기관에 신고했어요. 국세청, 검찰, 노동청, 지자체까지 해당되는 모든 곳에 신고했죠. 동시에 유리의 불륜 증거도 확보해서 이혼 소송 준비를 마쳤어요. 병실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있었고 민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복구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장인 최 회장의 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나왔어요. 탈세 규모가 워낙 커서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였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압류됐어요. 그동안 호화롭게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고급차들도 모두 압류됐어요. 검찰에서도 사기와 횡령, 탈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준석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난 거였어요. 유리는 불륜 증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완패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준석에게 넘어갔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했어요. 불륜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혼수 상태일 때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퍼지니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장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친정에 얹혀 살게 됐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니 친정에서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명의 도용과 사기 혐의로 장인은 결국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준석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돈,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어요.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준석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1년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있으면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진짜 후회한다면 그때 했어야죠. 실수라고 하시는데 1년 넘게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한 게 실수인가요? 유리도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있잖아요. 하지만 준석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1년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키우면 안 되거든요. 민호도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죠. 완전히 몰락한 처가 일가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준석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완전한 회복이었어요. 아마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해소되면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준석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보람이 있었거든요. 퇴원 후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이룸 아파트였어요.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궁전보다 넓었어요.
준석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였어요. 면접에서 준석의 진솔한 경험담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었거든요. 힘든 시기를 이겨낸 분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예요. 면접관의 말이었어요. 준석은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였어요. 6개월 후 준석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어요.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거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인내심이 있었어요. 1년 반 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수연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간호사였거든요. 어머님, 저도 간호사예요. 어머님이 준석 씨를 1년 넘게 간병하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런 어머님을 둔 준석 씨가 부러워요. 수연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준석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귈 거예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정하겠어요. 준석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셋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예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조건에서 살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거든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준석의 말에 수연도 공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나 겉모습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지. 저도 깨달았어요.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있었거든요. 가끔 처가 식구들의 근황이 들려왔어요. 장인은 교도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고, 장모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리는 원룸에서 혼자 살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호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준석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으니까요. 2년 후, 준석과 수연이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진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모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준석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들여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했죠. 어머님, 준석 씨를 잘 부탁드려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신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새 며느리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준석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효도할게요. 엄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이제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이 엄마가 바라는 거야. 3년 후, 준석 부부에게 아이도 생겼어요. 저는 할머니가 되어 더욱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손자를 돌봤어요. 아이를 보며 준석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주고 키워야 할지 생각하니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알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부모야.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 5년 후,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준석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승진했고,
수연도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유리를 만났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아직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길을 살아가는 거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유리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집에 와서 준석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유리를 만났어. 많이 후회한다고 하더구나. 준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석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수연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손자도 중학생이 되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떤 날 손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아빠가 1년 넘게 의식불명이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손자에게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어야 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손자를 보며 저는 흐뭇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버티면 반드시 희망의 빛이 보일 거예요.